옛날 이름 모를 한 마을에 이르렀다. 마을 주민들은 영리하고 정신이 번뜩였다 할 수 있었지만 그들 삶은 불공평한 사회 구조 때문에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 불평등의 한복판에서 고군분투하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 규칙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 어떤 규칙도 모두가 만족하지 않아서 매번 실패로 돌아가곤 했다. 그때 한 정처 없는 철학자가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고 마을의 고충을 듣게 된다. 철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은 원초적 위치에 서야 합니다. 무지의 베일을 쓰고 다시 시작해보는 거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그러나 철학자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생각해보세요. 자신이 앞으로 마을의 어느 계급으로 태어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사회 규칙을 원하게 되겠습니까? 철학자의 설명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각각의 주민들은 이제 자신이 귀족이라는 생각도 하급 계급이라는 생각도 모두 내려놓고 진정한 공정함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만약 내가 언제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면 나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보장되는 규칙을 원할 거야. 한 주민이 말한다. 그러자 다른 주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아. 누구나 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말이야. 철학자의 안내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무지, 베일 아래 진지한 토론을 시작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뜻을 모아 새로운 사회 규약을 만들게 되었다. 그 규약은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를 존중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불공평함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런 후로 마을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가난한 사람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고 돈이 없는 아이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병든 사람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자신이 언젠가 상대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마을은 하모니와 평안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철학자는 마을 사람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다시 끝없는 여행길에 올랐다. 시간이 지나도 그 마을의 이름은 전설처럼 전해 내려왔다. 그곳은 본인들이 직접 선택한 정의와 공정함의 원칙 아래 평등을 쟁취한 사람들이 살던 곳, 바로 무지의 베일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쓴 마을로 기억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사는 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톰은 자유주의 철학을 매우 신봉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으며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톰은 자신의 집을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고 이웃들과의 교류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법보다는 자신의 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물에 잠긴 마을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톰은 자신의 집이 안전하다는 이유로 이웃을 돕기를 거부하고 담장 안에서 혼자만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문제는 자신과 상관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계속되면서 물은 점점 톰의 집과 지침범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톰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제서야 톰은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동안 이웃들과의 관계를 멀리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곳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을의 다른 이웃들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톰의 담장을 넘어와 그를 도왔습니다. 톰은 처음엔 부끄러워서 말을 꺼내지도 못했지만 결국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웃들은 톰의 집 주변에 생긴 홍수를 함께 막고 그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톰은 비로소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절감했습니다. 이후 톰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톰은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 철학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톰과 그의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고 그들은 이후로 더욱 단단하게 결속된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톰은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자유주의적 신념을 반성하며 공동체의 가치와 소속감을 삶의 중심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톰에게 그리고 10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개인의 선택과 자유뿐만 아니라 공동의 삶과 상호의존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였습니다. 톰의 일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공동체주의 철학이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를 알리는 재미있는 썰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예전 어느 마을에 마법을 연구하는 젊은 학자 알렉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항상 새로운 마법을 만들어내는데 열중했지만 최근에는 특별히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마법을 개발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에 깊이 감명받아 그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알렉스는 오랜 연구 끝에
행복의 비단이라는 특별한 마법 양탄자를 완성했습니다. 이 양탄자는 인근 마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각 마을 사람들에게 하루씩 행복한 순간을 선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나누기 위해 바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마을에서는 양탄자를 광장 한가운데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타보라고 했습니다. 양탄자에 오르는 순간 그들은 각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다시 체험할 수 있었고 마을은 곧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 접한 마법에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해하자 알렉스는 몹시 기뻤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마을에 도착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마을은 이전 마을과 달리 주민들 사이에 다양한 불만과 갈등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양탄자가 설치되자 사람들은 다투며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고 결국 행복을 찾기는커녕 더 큰 불화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알렉스는 이 상황을 보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마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의 행복을 줄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세 번째로 방문한 마을에서 알렉스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양탄자를 체험하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공유했고 이 과정에서 그들 사이 유대감이 증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양탄자를 탔을 때 이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하나로 모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알렉스는 이 경험을 통해 공리주의가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행복한 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에 귀 기울이고 더 큰 공동체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행을 계속했으며 각 마을마다 그들의 특별한 필요를 이해하고 맞춤형 행복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알렉스의 전설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곳에 퍼졌고 많은 이들이 그가 남긴 교훈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단순한 마법이 아닌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이 아닐까요? 알렉스의 여정은 그렇게 공리주의의 깊이를 깨닫게 하고 각자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루려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일깨워 주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사는 태경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태경은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 많은 사람으로 항상 주변의 모든 현상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경은 마을 광장에 앉아 우울한 표정으로 뭔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친구 수진이 그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태경아, 무슨 걱정 있어? 얼굴에 고민이 가득하네. 있잖아, 수진아, 나는 요즘 인과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 인과관계? 갑자기 왜 그런 걸 고민해? 태경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는 우리가 사물 사이의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고 했어. 그냥 우리의 심리적 습관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뿐이라는데 그 말이 자꾸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문제라는 거야? 당연하지. 예를 들어 내가 아침에 달게 울면 해가 뜨는 것을 매일 봤다고 쳐봐. 자주 본다고 그게 달게 오름이 해를 뜨게 하는 이유일까? 아니면 단순히 마침 그 시간쯤에 해가 뜨기 때문이라면? 수지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맞아, 실제로 다 구름과 해 뜨는 것에는 인과관계가 없지. 근데 그 정도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일상에서도 그런 인과관계를 찾는 게 꼭 필요한 건 아니지 않아? 물론 실생활에선 그런 생각이 귀찮을 수 있겠지. 하지만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아. 우리가 그냥 우연이라고 치고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하고.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너의 고민이 이해가 돼.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자. 만약 우리가 모든 것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일이 더 재미있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매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태경은 친구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아마도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굉장히 다채로워질 수도 있겠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꼭 답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침 그때 작은 마을 전체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경과 수지는 비를 맞으며 광장에서 떠돌던 사람들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태경은 문득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언제든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없지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때론 멋진 일인 것 같아. 모든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있어야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아닐지도 몰라. 수지는 위로 비를 맞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바로 그거야. 태경아, 가끔은 그냥 눈앞의 소소한 것들을 즐기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야 더 많은 이야기가 생기잖아. 그 후로 태경은 인과관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면서도 그 자체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에 즐거움을 깨닫고 더 자연스럽게 일상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더 이상 광장에서 혼자 고민에 빠지기보다는 재미있는 썰과 함께 그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를 전하는 스토리텔러로서의 태경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